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나빴던 모든 것들도 이미 주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한국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배당 성향만 올라가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밸류업. 시장에서 밸류업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실제로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이끈 종목들이 밸류업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네. 특히 KB금융이라든가 이런 금융주에서도 이건 그렇게 오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지금 10만 근처 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밸류업 지수 관련된 취지랑 향후 전망 일단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얼마 전에 그 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을 때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밸류업 지수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왜 실망을 했던 거죠? 이게 일본이 밸류업을 처음에 먼저 이제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좀 PBR이 낮고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이 낮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밸류업 될 회사들에 초점을 맞춰서 주가들이 많이 먼저 움직였고 투자자들도 그런 주식들이 지수에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 금융 지수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밸류업 지수냐 이렇게 좀 의문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산정 방식으로 본 밸류업 지수의 특징과 한계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를 하셨던 그 지수 산정했을 때 5가지 스크리닝 방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시장 대표성,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그리고 주주 환원. 여기가 이제 2년 연속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했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 평가 이게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PBR이 뭐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이제 자본 효율성 여기서 이제 ROE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5가지의 스크리닝 단계를 만들어서 지수를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밸류업 될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이미 밸류업 된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눈높이랑 조금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본 그 JPX 프라임 150 지수 이게 이제 우리 밸류업 지수하고 좀 유사한 그런 지수였는데 그걸 좀 살펴봤어요. 네, 지금 화면에 뜨고 있죠. 네네네. 화면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게 지금 보면 파란색이 일본의 프라임 150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초기에는 토픽스나 그리고 또 뭐 니케이 225 이거보다도 더 언더퍼폼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본도 이게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JPX 프라임 150 지수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ROE 대비 COE가 높을 것. 그러니까 자기자기 이익률이 코스트보다 높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BR이 높을 것. 그래서 이제 각각 그 75개씩 해서 150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밸류업 된 회사들이 기준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미 사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 있었겠죠. 이런 회사들. 저평가가 되진 않았겠죠.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주가를 보면 언더퍼폼했습니다. 덜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때 그 일본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뭐 토요타라든가 일본의 은행주들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포함이 안 됐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PBR이 낮으니까요. 포함이 안 됐었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좀 약간 비슷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도 일본도 비슷하게 어떤 주식들이 초기에 많이 올랐냐면 이제 이게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이런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많이 되는 주식들이 일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또 하나 갖고 왔는데 뭐죠? 지금 이제 이게 한국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밸류업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밸류업 지수가 PBR이 당연히 높고 PER도 높고 ROE도 훨씬 높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주식들을 보면 정말 좋은 우량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들이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 지수가 전혀 바뀌지 않고 이걸 굉장히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코스피보다 이 밸류업 지수가 당연히 아웃퍼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우량주들이 들어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밸류업을 어떤 주식이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걸 다 넣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주식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단기라는 게 향후 한 1, 2년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일본처럼 우리나라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밸류업이 되면서 그 주식들의 성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밸류업 2년 후에 어떻게 됐죠? 그것도 이미지가 있나요?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확히 언제 한 거죠? 일본 2년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그러니까 훨씬 전부터 이런 거 관련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스튜어드십 코드다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좀 일시적이었고 지속성이 좀 없었고. 근데 일본도 이걸 강력하게 추진한 게 한 2년 전이었는데 그 2년 전부터 보면 왼쪽에 제가 그러니까 밸류업 프라임 지수가 나오면서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회사와 공시를 하지 않은 회사의 지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당연히 공시를 한 회사들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지수의 목표는 뭐 물론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업들을 밸류업 시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2년 뒤가 되니까 ROE가 그 0 이하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그다음 ROE가 0에서 8%, 그다음 8에서 15%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의 효과가 지금 일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으니까 한국도 뭔가 조금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예, 뭐 물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잘 됐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아니라도 한국 시장은 이 밸류업이 잘 된다 그러면 정말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미지에서도 지금 코스피 200이랑 비교해 주셨는데 그 다음 질문 드릴게.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밸류업을 하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한국 계좌 안 본 지 좀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개인이 있다면 실력은 뭐 미국 주식을 하나 한국 주식 하나 저라는 사람 똑같잖아요. 미국 주식은 늘 좀 빨개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코스피랑 지금 이미지 나온 것처럼 이제 이걸 비교했는데, 한국 지수는 사실 10년 전에도 코스피 2000대였고 한데, 한국 지수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플러스, 정말 한국 시장,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밸류업, 어떤 분들은 이번에도 속는 거냐? 어떤 분들은 이번엔 다를 거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익 성장성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이익 성장성이고 기업 이익 성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인데 저희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뭐 해외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될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성장.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이 좀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여기 뭐 미국, 영국, 독일 뭐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약간 제일 위에 있는 게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보면 성장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보다 좋은 데가 사실 뭐 미국, 그리고 중국은 조금 다른 이제 신흥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다른 애 비슷해요. 심지어 독일 같은 데는 제일 요 끝에 있는 검정색인데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성장성으로 봤을 때 한국이 그러면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느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 빼고는 전 세계적인 약간 추세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높은 거지 다른 데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성장성이 낮아서 좀 안 좋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설명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들의 주가 지수를 봤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아까도 10년치였고 이것도 10년치인데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금 올해 그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독일도 올해 한 15% 올랐거든요. 지금 주가지수로 지금 한국보다 낮은 데가 어디죠? 여기가 영국.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도 굉장히 안 좋은데 최근에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성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뭐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애플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애플 주가. 애플이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매출의 성장률이고 여기 OP 성장률인데 OP가 뭔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보면요. 여기 2021년 그때 코로나 때 이 그 기술주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매출이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플랫합니다.
매출이.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높은 게 아니에요. 한 자릿수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2012년부터 주주 환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한 자릿수예요.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배당하고 자사주,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죠. 주주 환원이 연평균 37% 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이익 성장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이런 ROE가 높은,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함수다. 그 한국이랑 미국이랑 상장 주식수를 비교했더니 미국은 아까 이제 애플에서도 봤지만 주주 환원도 많이 했지만 여기는 2000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주식 수자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거나 소각하니까. 네, 그렇게 했겠죠. 한국은 이렇게 주식 수가 늘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상장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뭐 CB, BW 뭐 이런 것도 많이 발행을 하고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공급이 공급이 너무 많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급이 많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무너질 수밖에. 주식의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5년 평균 글로벌 주식시장 주주 환원율을 비교해봤더니 미국 보십시오. 82%입니다. 호주 81%, 한국 29.9%. ROE가 낮으면 PBR도 낮고 ROE가 높으면 PBR도 높아지거든요. 자연스럽게. 한국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태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낮습니다. 태국보다 낮아요? 태국보다 낮습니다. 멕시코 뭐 이런 데보다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첫째 이건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이 이 정도 이렇게 저평가받을 국가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십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책이 잘 워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습니다. 주식은 일단 지금 현재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는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거.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빴던 모든 것들도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한국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배당 성향만 올라가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못하지만 글로벌리 엄청나게 성장률이 떨어진 나라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도 이미지에서 이제 보여주셨었죠. 네네네. 이거는 주가고 그 앞에 여기. 성장률 보더라도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죠 우리나라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밸류업만 잘해도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뭐 당장 미국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대만이나 뭐 일본 수준까지만 올라가더라도 2배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배 올라간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당 성향이 네. 한 30%대에서 한 60%대까지 이것만 해도 훨씬 더 그 주가가 지수에는 어느 정도나 반영될까요? 지수에 만약에 저게 진짜 2배 오른다면 밸류에이션이 2배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정말 3천 훨씬 넘을 수 있는 거죠. 지수를 봤을 때는. 고작 3천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보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네네네. 종목별로 보면 정말 훨씬 더 포텐셜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이런 정책이 이전부터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펀드 매니저로 이제 금융업계에 계신 27년 차 계신 동안 정책들은 계속 나왔을 텐데 이 현업에서 느끼는 체감한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번 정책은 전에 나왔던 것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은 뭐 여러 정권에서 여러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번이랑 다른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그러니까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고려아연의 사례 아시죠? 네. 고려아연이 우량한 회사인데 정말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영권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만약에 되게 지금 기업주인데 우리 회사가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업도 우리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전이랑 지금은 다른 게 그 투자자들도 지금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1,400만 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국가들에서도 이미 이런 밸류업 정책들을 하고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를 꾸준히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도 다르지만 이제 그 둘러싼 기업과 개인들도 좀 달라지는 분위기다. 자, 그럼 밸류업 공시기업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인가요? 저희가 지수를 발표할 때 지금 7개 회사가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젠가 제가 봤더니 49개 정도가 예고 공시를 했더라고요. 밸류업 잘 공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 밸류업 지수가 나온 게 이미 워킹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기업들이 다 공시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공시를 예고 공시나 공시가 늘어난 걸로만 봐서도 이미 이 지수가 발표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밸류업 지수 발표한 회사들의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상대 주가,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를 그 날부터 딱 한 달 동안이거든요. 딱 한 달 동안 한 걸 봤는데 당연히 아웃퍼폼하죠. 이 공시한 회사들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그리고 일본도 공시하지 않았던 회사들과 공시했던 회사들의 퍼포먼스가 점점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밸류업 지수로 한국 증시가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도 이제 좀 많이 오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결국엔 밸류업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초기에는 그때 밸류업 될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오를 텐데 그렇죠. 그거보단 이미 이제 밸류업 된 우량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그 선별을 한 포트폴리오를 상장을 하는 그래서 밸류업 ETF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상장? 아마 11월 4일 날 모든 밸류업 ETF들이 출시를 할 거고요. 삼성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예, 삼성 자산운용도 출시를 하고 코덱스. 네, 그리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코액트라는 브랜드로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네, ETF를 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ETF를 운용할 건지 제가 간단하게 장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단 저희는 액티브하게 투자를 할 겁니다. 액티브하게 투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패시브는 그 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쵸. 액티브는 지수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고르고, 말하자면 저희가 정말 아주 똘똘한 주식들만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패시브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좀 특별히 대단한 뭔가를 하기보다는 따라가는 거고 지수를 따라가는 거고 이제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밸류업 지수가 그 생각보다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좋고 우량한 주식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향후 한 뭐 몇 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ROE나 PBR이 높지만 ROE가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몇 개 뽑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는 앞으로 계속 지수의 다른 종목들이 편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겠다고 공시하는 회사들도 있고 실제로 밸류업이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편입이 이제 될 건데 그 편입이 될 걸로 예상되는 회사들을 뽑아가지고 편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고배당주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최근에는 그 주주 행동주의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올라요. 최근에 우리도 아까 고려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게 밸류업을 계속하고 그다음 밸류업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도 이런 주주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의 의견을 게시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주주 행동주의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밸류업 내 우수기업, 그다음 밸류업 지수 외에 있지만 우수하고 앞으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뭐 예를 들면 KB는 이제 저희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말 이런 주주 행동주의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액티브하게 잘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100개인데 저희는 이런 좋은 종목들을 압축해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왼쪽이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인데 이 밸류업 지수가 아까 이제 5가지 스크리닝을 할 때 좀 업종별 안분을 잘한 것 같아요. 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반도체가 제일 크니까 반도체, 금융, 자동차 이런 순으로 이렇게 좀 돼 있고 주식도 종목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짧게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금융업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앞으로 밸류업 될 종목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금융업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밸류업 된 종목 중에서 되게 좋은 헬스케어 저희가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자동차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르고요. 그래서 뭐 5종목만 보여드리면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현대차, 예정인 겁니다. 네네, 셀트리온, 뭐 하이닉스, KB금융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될 때 보시면 종목수도 굉장히 작을 거고, 지금 밸류업 지수와는 되게 차별화가 돼서 많이 아웃퍼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여기 오른쪽. 맞습니다.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ETF. 맞습니다. 총 몇 개 종목인 거죠? 예상은 약 한 40여 개 종목 정도로 네. 좀 압축해서 일단은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밸류업된 종목들이 들어오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정말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랑 코엑트에서 하는 거랑 좀 차이점이, 여기는 메인이 어쨌든 첫 번째 반도체잖아요. 네. 여기는 물론 반도체도 비중이 많긴 하지만 네, 네. 1등이 금융업과 헬스케어, 1등이 어쨌든 반도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네. 첫 번째가 시가총액 아까 이제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업종별 배분이 시가총액 배분으로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밸류업 된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앞으로 이익 성장성이 높을 것들. 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헬스케어나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밸류업 될 회사들. 그래서 지금 이제 펀더멘탈은 좋고 캐시플로우도 좋은데 아직 뭐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이게 됐을 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회사들이 사실 금융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이 그래서 많이 편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금융업이 포함되는 게 예.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냐.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땡겨와서 이만큼 오른 거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맞을까? 물론 밸류에이션은 뭐 자산운용사에서 훨씬 잘 하시겠지만 네. 궁금하네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꼭지에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은행업 기준으로 네. 보면 저희가 처음에 그 밸류업이 시작됐을 때 그 PBR이 0.3 정도 평균이었습니다. 0.3 PBR이 0.3 정도 평균이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네. 얼마일까요? 한 0.6? 0.4 조금 넘습니다. 0.4 조금 넘고요. 이게 배당 성향이 20%대에서 지금 이제 30%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배당과 자사주를 포함한 주주 환원율이 20%대에서 지금 30%대로 올라왔거든요.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50%까지만 가더라도 50%, 60%까지만 가더라도 아직 여전히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금융업이 굉장히 안정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주주 환원을 가장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금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개인들이 지금 은퇴 시기를 많이 맞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은퇴로 갈 수 있는 지금 40, 60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잖아요. 많이 인구가. 뱀프 네, 인구가 많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본 데이터 중에 하나가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조대였어요. 320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2030년에 900조대로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업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금융업이 밸류할 수 있는 것과 굉장히 좀 잘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업종 자체에서 많은 기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제일 좋게 보는 업종이 뭐냐 하고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진짜로 이익 성장률, 그다음 배당과 주주 환원이 높아질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야, 이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ETF가 한 40에서 50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0여 개? 예. 네, 요거는 가입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장이 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오픈은 되어 있고. 네. 이제 그거를 편하게 하실 거면 요걸 사면 되는 거고. 네, 뭐 네. 다 따로 이 전략에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다 40개를 다 사긴 힘드시니까. 쉽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 한국 밸류업 정말 성공이 가능할지, 그리고 코엑트 밸류업 운영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 밸류업을 시작한다고 하기 전에 네. 전부터 저희가 그 일본의 밸류업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밸류업이 진짜 안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많이 공부하고 일본 출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 매니저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22명의 운용력들이 있는데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펀드 매니저의 애널리스트는 저도 이제 경력이 27년인데 전부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기존에도 우리나라 주식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팔로우업 해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같이 커버하는 진짜 찐 주식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어떤 회사보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보다 진짜 이 종목 선택을 잘하는 건 자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7년차 또 펀드 매니저 출신 이제 대표님이기 때문에 오셨는데 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죠. 막 가볍게 질문 3가지 정도만 더 드릴까 하는데 2025년에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들린단 말이죠. 한국 주식시장 괜찮은지랑 그다음에 뭐 밸류 외에도 어쨌든 유망 섹터라는 건 늘 있을 수 있잖아요. 2025년에 유망 섹터는 어디가 좀 될까요? 일단 그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저평가될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책 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이익 성장성 많지만 저는 이 밸류업 하나만으로 잘하면 내년에는 한국 시장이 제일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만 진행이 되면. 왜냐하면 아까 뭐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저평가가 됐거든요.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네. 한국 시장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가 유명하냐.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진짜 이 투자 기회를 우리가 놓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내년을 대비해서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랑 애널리스트랑 같이 이제 치열하게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연말이니. 예, 연말이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다 그러니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저희 결론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계업종, 기계업종에는 방산이나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갑니다.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사실 저희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도 저희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내년에도 뭐 이익 성장률이 50% 이상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생물보안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봤어요. 예,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걸 좀 막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많이 본 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생물보안법은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제약, 싼 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금지를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에 많이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업계 TSMC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DC라든가 또 뭐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ADC 같은 경우에는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한올 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기술 이전이 되게 빨라지고 있고요. SC 제형 이런 것들도 많이 기술 이전이 빨라지고 있어서 이게 뭐 요즘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코엑트에도 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뭐 상품도 있나요? 있죠. 저희 사실 코엑트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상품이 바이오 헬스케어 ETF였습니다. 그때도 바이오 헬스케어 ETF를 저희가 출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려가 많았거든요. 회사 외부, 내부 모두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저희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이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종목이 있는데 알테오젠이 들어가 있네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좋았겠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바이오가 변동성이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의 경쟁력이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요 섹터로 좋을 것 같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국 주식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미국 주식은요? 저는 사실 이제 한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시장은 약간 가치주 같은 느낌이고요. 정말 그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캐시플로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되게 싼 주식인데 배당이나 이런 게 좋은 주식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뭐 그랬지만 지금 한국 시장을 미국 시장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한국은 되게 가치주 느낌이고 미국은 성장주 느낌입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밸류업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성장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AI 혁명을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코엑트도 국내는 배당 성장,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거는 배당 성장,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 만들고 있지만 그 미국에도 미국의 성장 섹터에서 좋은 회사를 뽑아서 이미 이제 사실 상품들을 내놨거든요. 뭐 AIN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미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뭐 2024년 메가 트렌드는 사실 인공지능 AI였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 밑에까지 뭐 $100인가요?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140 근처까지 지금 또 신고가를 돌파하고 뭐 근처에 와 있는데 내년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고 AI 반도체가 만약에 내년에 아니라면 다음 주도주는 뭐가 좀 미국에서 이끌어갈까요? 그 AI 관련된 테마는 네. 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으니까 변동성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갖고 왔는데요. 뭔가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제도인데 발전소 그 용량을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블랙아웃에 대비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블랙아웃이 옛날에 되게 많았다 보니까 블랙아웃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전력망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 경매 가격은 그대로 쉽게 말해서 지금 발전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력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아실 텐데 AI를 발전시키는데 정말 가장 부족했던 게 반도체였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다 전력입니다. 전력 얘기하죠. 다 전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빅테크들 CEO들이 다 뭐 정치권이랑 협력해가지고 지금 전력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 전력계통 그 PJM 전력 경매 가격을 보면 급등을 했죠. 근데 이게 지난 9월에 가격인데요. 이게 12월에 한 번 더 경매가 또 있거든요. 네. 이때 최소한 2-3배 더 오를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 산업은 이제 막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밸류체인,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ESS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AI든 뭐든 그러니까 가장 성장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목을 받을 산업이 이쪽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23년, 24년에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오른 건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네. 이때도 계속 전기 부족하고 있었을 텐데 가격이 왜 좀 낮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이게 계절성이거든요. 계절성으로 어떨 땐 좀 높았다, 어쩔 땐 좀 낮았다 그렇게 했던 건데 올해 완전히 그냥 튄 거예요. 올해 튀었고 이게 이제 9월달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2025년 거잖아요. 9월달에 또 경매를 할 텐데 경매를 할 때 이게 아마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빅 이슈가 전력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주는 미국에서 사면 되는 건가요?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저희가 그 코엑트에 네.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라고 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GE 버노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도 있고 모르시는 종목도 있을 텐데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ESS 이렇게까지 다 돼 있고 아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한 ETF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못 본 것 같아서 찾으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에서 좀 재미있는 게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가 진짜 핫했죠. 완전히 핫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 그 미국에서 바이오를 전공한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GLP-1이라는 기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건데 최근에 미국에서 2023년, 2024년에 치매 치료제가 FDA 승인이 났답니다. 네. 치매 치료제가 승인이 났는데 이거는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치매는 다들 정말 그렇죠. 누가 봐도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승인이 약이 났다고요? 없잖아요. 예, 약이 없잖아요. 근데 2023년, 2024년에 치매 치료제가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비만 치료제에서 보시겠지만 초기에 승인 났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지만 나중에 이게 확산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 그 뭐 기면증 치료제라는 게 또 이제 승인이 됐는데 이거는 약간 진짜 GLP-1처럼 ADHD 뭐 이런 정신질환에 확장성이 있는 거래요. 그리고 또 뭐 우울증 치료제 또 FDA 승인이 났고 또 희귀 내전증 치료제가 승인이 났는데 얼마 전에 3조 정도 밸류 M&A가 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뇌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없다가 막 생기고 있어서 지금 미국의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거를 정말 주시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랑 몇 달 동안 스터디를 해서
이 ETF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그렇네요. 됐는데 여기 2014년 10월 28일. 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지금 당장도 뭐 그렇지만 그 내년에 굉장히 이게 좀 핫하지 않을까. 치매 앞으로 한 2, 3년 치료제 동안. 근데 궁금한 게 네. 승인됐으면 네. 그걸 만든 제약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제약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어디예요? 2023년에 출시됐던 레캠비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거는 바이오젠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2024년에 FDA 승인을 받은 도나네밥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일라이 릴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개 다 승인이 됐고 네. 판매량은 판매량 데이터는 아직까지 아직 안 나와 있지 나와 않습니다. 있고 네네. 정확하게 그럼 출시는 출시는 이미 됐습니다. 출시는 됐고. 이미 약은 나왔는데 아직 판매량 데이터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국도 60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네네. 들어가고 제가 얼마 전에 정신과 교수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80대 이후에 네. 치매를 앓는 사람이 10명 중 5명에서 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전 세계 다 똑같진 않겠지만 이제 노인 시대로 가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노인분들이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10명에서 반 정도는 이제 치매를 겪는데 치매 약이 어쨌든 효과가 있다면 혹시 이런 게 다음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이제 주가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원래도 약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오르고 그런 다음에 쭉 빠졌다가 진짜로 이게 여기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게 확산이 되면서 네. 주가가 오르는데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네. 이제 막 시작됐고 이 회사들이 전혀 여기에서 뭔가 이제 돈을 벌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치매 치료제가 또 네, 저는 바이오 산업을 그렇게 흔들 수도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비만 치료제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주가가 올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내년하고 후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신 그 밸류업보다 요 액티브 ETF가 관심 가요. 근데 투자를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 투자할 때 뭐 좋다고 뭐 하고 네네. 뭐 어디가 제일 핫하니까 뭐 하고 이거보다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는 게 네. 이제 정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높은 것들, 왜냐면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를 들면 코액트 ETF로 말씀을 드리면 뭐 밸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뇌질환이나 또는 뭐 비오테크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사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한 개를 팔러 오셨는데 지금 몇 개를 실제로 저는 그렇게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여튼 이제 대표님 말씀드린 역시 팔랑기인 저 같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건 참 힘들기 때문에 이런 ETF에 관심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김작가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자기 위험과 수익률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게 장기적인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가 밸류업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ETF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 밸류업에 대한 믿음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같이 가지면서 같이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해야 우리나라가 정말 밸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주주 환원율이 80%까지 되는데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과 정부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다 합심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밸류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코액트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액트의 이제 ETF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대표님의 확신처럼 한국에도 이 밸류업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좀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좌가 좀 빨간색이 되고 좀 주식시장을 보는 맛이 좀 생겼으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의 여사님 민수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